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부각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른바 일하는 척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갔고요. 이재명 대표, 여당이 졸렬하게 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의 막판 총력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총선 본투표가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을 통틀어서 가장 높았지만 여야 어디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20%, 50여 곳이 지금 초박빙이어서 투표함 뚜껑을 끝까지 열어봐야 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들 오늘 수도권 격전지를 돌면서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일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일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겁니까? 아직 본투표를 위해서 힘을 아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고 나중에 데모하는 것밖에 길이 없을 거예요.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번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근 설화를 겨냥해서 저희는요, 일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고 패널 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됐네. 네, 피곤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자, 송영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 유권자들과 만난 뒤에 자신의 이게 그 차량 안에서 유튜브에 잡힌 겁니다. 일하는 척했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기록이 되는 줄 모르고 무심결에 자기 속마음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본심인 것이죠. 예. 그 2020년에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그 집값 관련한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토론 다 마치고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 그 집값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지 실컷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진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 했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사례죠.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언행이 진실되고 정직하면은 사실 이런 것도 해프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대표적인 전과인 공무원 자격 사칭, 그 검사 사칭도 검사인 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지난 대선 때 했던 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르는 척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요한 비판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했네라는 말이 유튜브 화면에 분명히 잡혔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일하는 척했네 이 말이 무심코 본인이 혼잣말로 하는 그런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권에선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지금 여권이나 한동훈 위원장께서 삼겹살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말꼬리만 잡는데 이런 모습은 참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 요즘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10곳 이상씩 그 유세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몸을 그 혹사시키면서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에서도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을 열심히 유세를 하고 나서 차를 타고 나서 했던 한 마디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고 이 지금 그 뭐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이 물가나 이런 그 고물가의 이런 그 경제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그 유권자들에게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까 하는 부분보다는 그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 그걸 갖다가 SNS 찾아가지고 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표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대상 성상납 발언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막말 논란 외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나 뭐 양문석 후보 지금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이 좀 가려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을 통해서 다시 재점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말에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 화면 보시고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갑시다. 밥 먹읍시다. 자, 결집해야 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소고기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관련 정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재명 대표 측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행이 이 고기를 먹었는데 그 먹은 고기 중에 삼겹살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이는 저 사진상으로 삼겹살은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썼던 저 SNS 글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저열하다, 졸렬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의 거짓을 거짓이라고 지적한 걸 졸렬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한데 우리 잘 아시지만 아까 동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굽는 판이 석쇠예요. 우리 석쇠에다 돼지고기 굽지 않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이 TV조선 기자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저 옆 테이블에 있었대요. 예. 옆 테이블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옆 테이블에 있어가면서 소고기 먹는 걸 봤는데 아니 누가 뭐 소고기 먹었느냐 돼지고기 먹었느냐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4월 1일 본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거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계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려놓고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졸렬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지적을 자꾸 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왜 소고기를 먹고 왜 굳이 그거를 삼겹살이라고 올렸을까요? 더군다나 뭐 사르르 녹는 맛 그러는데 삼겹살 사르르 녹는 맛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네. 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꼭 거짓을 얘기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소고기 먹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된 게 아니고요.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일행들과 삼겹살을 먹든 뭐 소고기 먹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SNS에 분명히 삼겹살 먹었다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논란이 되니까 지우기도 했어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저 사진입니다. 같이 보시는 고기덩이가 있는데 삼겹살은 저기 없어요.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기자들 이재명 대표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 옆에서 뭐 갈비탕을 먹고 식사도 했는데 저때 삼겹살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왜 삼겹살 먹은 척을 하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왜 일하는 척이라는 본인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 갖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민감하고 이제 한 표라도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제 흠결을 잡아내려 하는 것 같은데 쭉 선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모두 우리 같이 다 지켜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또 이슈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심하고 저 같으면 근데 저기 계정에 올랐어도요 넘어왔을 것 같아요. 뭐 삼겹살 안 먹고 왜 삼겹살 먹은 척 하느냐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삼겹살 안 먹었다고 옆에 기자가 그랬다니까 맞겠죠. 소고기 먹었겠죠. 근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왜 굳이 그 삼겹살 안 먹은 거 삼겹살 먹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죠. 뭐 이걸 또 굳이 얘기를 합니까? 네. 이재명 측에서도 워낙 지금 선거가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거대 메가 이슈도 없고 정책 공약도 거의 안 보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마지막에 지금 또 야당 후보도 그렇고 여당 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예. 판까지 와서 말이죠. 삼겹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유권자들이 딱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니고 한번 좀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선거라는 게 모든 게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왜 이걸 살을 놓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송 대변인님, 보니까 아직 국민의 미래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먹고 거짓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니까 뭐 삼겹살을 먹은 척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뒤에 저희가 좀 취재진도 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 논란이 됐던 이 식당 고깃집을 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이걸 좀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할 때요, 무슨 보증서 같은 거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어요. 다 뭘 믿고 하는 거냐면 그 정치인의 말을 믿고 합니다. 예. 그 말을 믿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요. 평소에 언행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인이 이끄는 집단의 약속을 무슨 근거로 믿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직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삼겹살이냐 소고기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쇠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한우를 먹었다고 하면 좀 서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삼겹살을 먹었다고 하면 조금 더 서민 같아 보이죠.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로 삼겹살을 먹고 올리는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구두 사진도 한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서민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재산만 3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서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대변인님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어떤 이 삼겹살이면 어떻고 이게 소고기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서민의 삶에서 고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국민의힘에서 이 장면을 비판하면서 그것도 공보 단장께서 직접 비판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저녁 한 끼를 컵라면으로 먹은 거 이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이 정치적 그 정쟁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같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겠습니까?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민의 삶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삼겹살 1인분에 얼마입니까? 보통 식당에서 최소한 17,000원에서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게 서민의 음식입니까? 이제 이 삼겹살조차도 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끔 물가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물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올해 여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오히려 여권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 주제는 이재명 대표가 소고기를 먹었는지 삼겹살을 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소위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지금 쟁점이 아니고 지금 물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척하지 말라. 특히나 이제 야당 대표라는 분이 척을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해프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죠.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올해 정초부터 테러를 겪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세 현장에서 좀 놀라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어제 계양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인 하나만 더.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인 하나만 더.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인 하나만 더. 감사합니다. 꼭 승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 이재명 대표 표정 같이 보셨는데 굉장히 좀 흠칫 놀라는 표정도 있고 굉장히 표정이 굳기도 하고요.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테러를 당할 때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을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더군다나 그 본인의 시야가 가려진 그 뒤쪽에서 그 보통은 저렇지 않는데 이제 그 툭 쳐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놀랬겠죠. 저건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정치인이라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행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때 이후에 그 경호 경비가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직접 그 신체적 접촉을 해가면서 뭐 사인을 해달라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멀리서 들릴 정도로 해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아마 주변 경관들도 경호 경비하는 경찰들도 대단히 놀랬겠다. 저런 것들은 유권자들도 좀 그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창희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이제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정권 저희 새 정초부터 있었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양쪽에 이 지금 선거전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런 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테러 일종의 테러인데 그게 무슨 뭐 갑자기 했다 하더라도 그 일종의 테러라고 보는 건데 이게 자꾸 저런 문제가 우리 정치에서 가뜩이나 다른 문제까지도 지금 여러 그 극단적인 대치를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에 대한 경비도 강화된 거 아니겠어요? 경호가 네. 강화된 건데 저런 문제는 유권자들도 유권자가 물론 국민의 주권자니까 물론 왕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남을 정치인이 아니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의 경우에도 남을 툭툭 치면 됩니까? 뒤에서 저렇게 좀 무례한 거고 저런 부분들은 정말 뭐 자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저는 진짜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 또 당했었는데.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여당이 졸렬한 선거를 한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겪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현장에서의 이모저모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그리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비롯해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막말과 글로 공분을 샀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오늘 이 국회 앞에서 이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들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유총을 정신적 친일파란 악의적인 오명을 씌워 매도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성각자들과 평생을 유치원 교육에 몸바쳐 희생해왔던 교육자들이 무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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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정당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정당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김준혁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사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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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진 종북 반미 역사관으로 이화여대생들과 백선엽 장군, 육사 출신들을 비하한 김준혁 후보는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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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준혁 후보의 문제적 발언 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서 연달아서 규탄 집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에는 유치원 단체를 친일 단체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본인이 출간한 책 내용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최초의 유치원이 경성 유치원이고, 그래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최병무 의원님, 지금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 단체가 보수화되는 거는 그런 이유다, 뿌리부터 친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김준혁 후보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보수화돼 있다라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보수하다 진보하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본인의 개인적인 잣대로 주장을 하면 좀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한유총 같은 경우는 뭐 1990년대인가 뭐 그때 결성이 됐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해방 후에 몇십 년 뒤에 결성된 한유총을 그 뿌리가 그 뭐 친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성 유치원을 뭐 이완용이 그 만들었다 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뭘 뒤져도 네. 저는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유치원이든 뭐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뭐든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일이다 그러면 다 그 후에 친일의 후예가 되는 건가요? 이런 논리도 문제고, 뭐 더군다나 대학 교수까지 이제 하셨다는 분인데 논리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관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대변인님, 지금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 역사학자라고 주장합니다만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어떤 뭐 배경들을 본인이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현대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유총 같이 이런 단체를 비판하는데 소재로 쓰면서 왜곡성에 가까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죠.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왜곡이 됐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소위 뇌피셜이 덧붙여져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집단의 국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화여대 동문, 김환란 전 이화여대 총장 후손들, 또 고종 황제의 그 황실 그 후손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들, 또 육군사관학교 동문, 그다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다음에 이제 넓게 가서는 우리 여성들 전체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이런 분이 면책 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됐을 때는 어떤 발언을 할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굉장히 속기록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었던 그런 민족의 후손답게 아주 정확한 속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김준혁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발언들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국가의 공적 기록인데, 공적 기록이 어떤 걸로 도배가 되겠습니까? 국회 속기록을 만 19세 미만은 읽지 못하게 금지시켜야 되는지 참 걱정이 큽니다. 예, 김준혁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송 대변인께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막말 논란, 너무나 많은 막말 논란 휩싸였는데, 만약에 국회로 들어갔을 때 어떤 본인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특권들, 이거를 앞세워서 어떤 또 국가에 좀 분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도 하실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제가 이분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운 개인적인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사실 저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위해서 그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요. 예. 다만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했던 개인의 발언들, 이 발언들에 대한 책임 개인이 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무슨 뭐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미리 예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어떤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을 본인도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라도 그 배지를 달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대한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뭐 본인이 또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지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막말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그분들도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등원해가지고 태도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준혁 후보 매일매일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예비역 안보단체들도 뭐 다부동 전투, 또 육사와 관련된 망언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와 친일을 완전히 등치시키고 있고, 보수와 친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까도 우리 최병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유총이 보수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뭐 굳이 이거 하나하나 다 지적할 가치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사퇴를 안 시킨지 모르겠어요. 물론 선거가 이틀 남았으니까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 김준영 후보의 말이 과거 발언이나 과거 주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꽤 됐는데 이제 후보 등록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주로 이제. 네. 후보 등록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준영 후보가 있는 뭐 수원 이 지역 이쪽은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양무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왜 이걸 끝까지 밀고 가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후보 교체되면 이제 안 되니까, 후보 교체가 안 되니까 네. 의석을 뺏기는 것보단 며칠 정도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정권 심판이 워낙 이제 드세니까 묻혀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볼 리가 없어요. 왜 마지막에 변수가 뭐냐고 항상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변수가 막말, 뭐 망언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미 과거에 발언인데 이게 어쨌든 막말, 망언의 변수에 속하는 거예요. 예. 전 민주당이 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분을 사임을 왜 종용하지 않는지, 물론 뭐 이분이 지금 이 김준영 후보가 사퇴를 종용해도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당에서 이거 사퇴라고 한다고 해서 사퇴 안 하면 이걸 막을 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다. 저 개인 주장입니다만 물론. 어떻게 이렇게 일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나올 수 있어요? 당에서 전 조치를 어떻게든 취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당에서, 민주당에서.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취소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런 발언한 분을 공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예. 중앙당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남의 일 가듯이 그냥 가면 된다, 당선되면 끝이다, 뭐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준혁 후보의 여러 막말, 정말 양파같이 매일매일 나오는 이 막말 중에서도 가장 논란인 건 아무래도 이겁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여사가 이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시켰다는 그 발언인데요.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에요.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이화여대 교정에서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분이 있는데 바로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김 전 장관, 김환란 박사에게 배운 마지막 제자거든요. 들어보시죠. 내 위안부를 가라고 이화대 학생을 보내라고 일본 놈이,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빨리 내려가서 쟤들 모아놓고 정신대 가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 내려가셨어. 일본 놈이 가니까 그냥 기절을 하고 이제 기숙사로 뛰어올라가셔서 얘들아 빨리 떠나라, 여기 있지 말아라, 다 가라. 너희 동네 가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가서 교사라도 하든지 중등학교에다 가서 교사를 하면 안 데려간대. 그건 또 일본 놈이.
그래서 뭘 좀 가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라. 다 도망시켰어. 김한란 박사가. 그래서 다 도망가서 이대 졸업생으로 정신대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 해틀어서 도망시켜버렸어. 무슨 김한란 박사가 뭘 성상납을 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보신 김숙희 전 장관은요. 김환란 총장에게 강의를 들은 그런 마지막 제자, 마지막 세대입니다. 송 대변인.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는 그동안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이거를 했다면 김숙희 전 장관은 직접 본인이 경험한 거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까 김환란 총장이 고향 가서 결혼을 하든지 초등학교 교사라도 해서 강제 동원을 피해라라고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 직접 경험을 토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준혁 후보 본인이 뭐 역사학자니까 잘 알 건데 그 역사학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구술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으로부터 그 생생한 경험을 듣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김준혁 후보가 이렇게 무슨 김환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근거를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를 저희가 그동안에 아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의 증언까지 나온 거예요. 이쯤 되면요. 김준혁 후보는 사과도 부족하고 석고대죄하고 사퇴를 하셔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주 대변인.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김준혁 후보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는 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환란 총장이 성상납에 학생들 동원했다는 그 주장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김준혁 후보의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들어도 이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이 필요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역사학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아니면 사과할 일이 더 있으면은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후보 본인에게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이 책임이 애꿎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격전지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이 부분 또한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런 책임까지도 통감을 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김숙희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CRC 보고서에 엔터테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호스티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주 부적절한 단어로 번역을 오역하면서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CIC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나온 호스티스라는 개념이 무슨 모임 같은 걸 주재하는 걸 우리가 남자가 하면 호스트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성이 하면 이제 호스티스라는 마치 무슨 유흥주점에 나가는 누구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개념으로 이해를 한 사람이 이 말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네.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낭랑클럽이라는 거는 김환란 총장보다는 모윤숙 시인이 주도한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 수집, 이렇게 CIC 보고서에도 나오고 바로 김준혁 후보가 본인이 참고했다는 그 논문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낭랑클럽과 관련한 성상납 운운하는 발언이 전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김준혁 후보는 당에서 사죄 권고를 했을 때는 사죄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증언과 논문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증언과 논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책임을 못 지겠다면 그거는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이런 이 막판 논란이 양문석 후보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다른 후보들의 그 지지율 뭐 또는 당락 이런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김준혁 후보 논란은 김 후보 본인의 지역구뿐 아니라 여러 수도권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 지금 주셨고요. 이틀 뒤면 결과 나올 겁니다. 이런 이화여대 동문들의 공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를 졸업한 탈북민 출신 여성이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이 김준혁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북한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 여성인권의 현주소, 정말 비참한 현실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의 아들, 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에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준혁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공개적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최창희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김준혁 후보가 그동안 성과 관련된 잘못된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지금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현주소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김준혁 후보 본인이 뭐 자신은 뭐 궁중의 애로가 전공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궁중의 애로의 차원이 아닌 거죠. 궁중의 애로라는 건 궁중의 안에 궁중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사라든지 비화 이런 거 야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현대사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특히 아까 낭낭클럽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거고 아까도 뭐 모니터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무슨 성상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전혀 없어요. 호스테스 요즘 개념의 호스테스도 아닌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단식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까지 나타났는데 글쎄 오늘 내일이라 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정 안 되면 이걸 뭐 어떻게 강제로 사임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후보 사퇴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분을 상품으로 내놓고 물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유권자의 판단을 맡길 때도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고 판단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거는 상식이 어긋나는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보자. 정치적 판단을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하기에 너무나 많아요. 발언들이. 예.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오늘 내일 또 보면은 선거가 모레니까 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발언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다고요. 유튜브 할 때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걸 계속 내일까지 이걸 들어야 됩니까? 보도가 또 나올 텐데. 전 이 김준혁 교수가 명성이 대학 교수까지 하는 분인데 스스로 이 부분은 꼭 뭐 국회의원은 꼭 국회의원이 이 정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양식의 문제 아닌가요? 이건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단식까지 하고 전 장관이 과거에까지 할 정도라면 말이죠.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당에도 부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 김준혁 후보 논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까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막말이 나오고 새로운 막말이 나오고 그래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판의 화살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귀령 후보 이분도 이화여대 출신인데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재수 후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안귀령 후보의 침묵. 그렇죠. 지금 이 이화여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총학생회장 출신이 서영교 의원만 언급을 했을 뿐 다른 후보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의 눈치나 보면서 불의를 보고도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성영호 대변인님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안귀령 후보 같은 경우에요. 그 YTN 앵커 출신 아닙니까? 그 우리가 언론인 출신이 공직에 도전을 할 때 또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유명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언론 보도를 할 때 또 어떤 앵커의 코멘터리를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규령 후보 같은 경우에 자신의 선배들이죠. 그 이화여대 동문을 광역으로 모욕하는 그런 그 김준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에 지금 선거운동 하면서는 열심히 마이크 잡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까? 지금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입장을 밝힌 것이지 사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퇴를 선제적으로 촉구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많은 지금 이화여대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 공통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깐만 좀 말을 덧붙이면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2012년에 그 유명한 김용민 막말 파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노원갑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 처음에는 사과도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를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사과를 했는데 그 뒤로도 막말이 계속 발굴됐습니다. 본인이 팟캐스트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그 당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잃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와 전화통화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안규령 후보.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달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그 모습 때문인데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변인실에 앉아서 논평 쓰고 그런 것만 하다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재밌어요. 왜 이제 왔냐고 기다렸다고. 차렷 경례 한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아니 절까지. 차렷 절. 이제 그만해. 네, 최 의원님. 방송이 김어준 씨 유튜브입니다. 저기에 대한민국 여성 의원을 꿈꾼다는 민주당 후보 3분이 나가서 특히 안규령 후보 김어준 씨의 그런 구령에 맞춰가지고 3번이나 저렇게 지금 절을 하는 모습, 김어준 씨의 웃음도 들렸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그 주변의 어떤 영향력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 후보 3명을 한꺼번에 큰절을 시키고 그것도 구령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도 절도 또 한 번도 아니고 뭐 무려 많은 사람은 뭐 3번씩이나 네. 저렇게 하는 장면을 과연 유권자들이 아 절했으니까 나는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연상하면서 참 그 못 보던 장면이다 낯설다 국회의원이 얼마 뒤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한 유튜버 영향력 있는 유튜버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좀 연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여하튼 그냥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코미디 같다. 예, 최 교수님. 아니 저는 코미디 같다면 다행인데 이건 진짜 못 봐주겠네요. 제가 이거 처음 봤는데 네. 이현주 보니까 안기령 후보만이 아니네요. 이현주 후보하고 전현희 의원 맞아요.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어째 이렇게 자존심들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하고 전현희나 이현주 이분들은 국회의원 했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김어준 저 프로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하려니까 저를 저렇게 하냐고요. 아니 배지라는 게 그렇게 좋은지 이게 진짜 코미디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네. 네, 코미디가 아니죠 이거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를 아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 제가 이거 개인 생각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해서 배지 달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여기서 누가 하려면 해요? 절? 안 하고 말죠. 어째 저기 자존심도 없고 당당함도 없어요. 그래. 보니까 전부 여성 후보들이었네요. 민주당 후보들이었네요. 네. 아, 이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물론 이거는 뭐 그 이화여대 논란이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본인이 간절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또 자질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번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나왔을 때 분명히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도 별로 재밌지도 않았습니다. 저 장면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겠다는 여성 후보들이 김어준 씨의 구력 맞춰가지고 저렇게 큰 절하면서 웃는 거 저는 결코 재밌지 않았거든요.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반응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 모습이 김어준 씨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저 자리에 있었던 방청객들 또는 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절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읍소하시는 분들 지금 유세하시면서 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절할 때 누군가 옆에서 구령을 맞춰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절박감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그 선거 기간 중에 왜 정작 그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침묵도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안규령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전지입니다. 초박빙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각자 모든 이 후보들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성하는 것과 아니면 반성을 촉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준혁 후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격전지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도 영향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기령 후보가 사과하면은 안기령 후보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를 회피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분명히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인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혜 의원님, 제가 현재 기자로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안기령 후보가 지금 어느 분의 그 다음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온 겁니까? 인재근 의원, 김근태 의원의 지역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들을 낸다는 거,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가진 상징성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안기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대변인실에서 논평 쓰고 그런 것만 하다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재밌대요.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 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자격, 자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안기령 후보가 정치권에 이제 입문한 지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주로 한 역할이 당 대변인실에서 논평을 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기령 후보는 얘기한 것이고요. 이번에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직접 지역구라는 곳에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게 되니 그 부분을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배지를 달고 난 이후에 무엇을 역점을 두고선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재미를 느끼는 것만 가지고 어떤 자질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 안기령 후보도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왔긴 했지만 정치권에 있으면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당선이 되고 나면 아마 많은 언론들이 조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충분히 답할 준비를 본인은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또 충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저는 침묵은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추가 질문 드린 거였고요. 송 대변인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 안규정 후보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아니 김어준 씨 말은 저렇게 잘 들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대변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국민들의 말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그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안규정 후보가 대변하겠다고 하는 그 도봉갑의 지역 구민들은 없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여성들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 이화여대 동문들이 없습니까? 이쯤 되면 입장을 내놔야죠. 그 무슨 친묵도 입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치인은 속마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공개된 드러난 언행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 입장을 내놔야 맞을 것이고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지금 안규정 후보 같은 경우에요. 지금 입장 내도 본인에게 사실 불이익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어차피 김준혁 후보는 사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저번에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할 때 어떤 게 그 공개가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비상징계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공천 취소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규정 후보가 입장을 내도 어차피 본인 불이익 받을 것도 없고 후보가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공천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말 한마디조차 못하냐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논란 낳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묵인하고 있는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입니까? 투표 이틀 남겨놓은 지금일 겁니다. 지금은 저희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하라면 양잿물이라도 대신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도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 오케이 라고 합니다.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최찬일 교수님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정치가 이 국회의원 되는 거에 대해서 과합니다. 과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안기령 후보 여기서 논하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안기령 후보 절대 얘기 안 할 것이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할 거고 우리 김 대변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말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대변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후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탓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전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중앙당의 또 당 대표의 입장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후보 교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치를 내려줘야죠. 이렇게 이 정도 얘기 나온 말이죠.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이렇다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말이죠. 특히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조응성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지금 김준혁 후보를 비난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여론이 공론이에요, 공론. 퍼블릭 오피니언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럼 공론에 반응해야죠. 그게 제1야당 대표의 의무 아닙니까? 후보이기 이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지역이 이제 그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 2, 3일 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반응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운이할 자격이 없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걸 후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거 왜 안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반응성, 조응성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낮은 게 뭡니까? 반응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왜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왜 그걸 못 고쳐요? 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 중앙당에서. 안기령 후보 얘기할 계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당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준혁 후보 사퇴 안 할 거 뻔한 것이고 내일 모레 빼지도 않는데 하겠어요? 인간 이기적 본능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조치 취해줘야죠, 이거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 김준혁 후보나 논란이 되는 민주당 후보들의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본인 선거뿐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입장 어떨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과연 중도층을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감히 수치화해본다라면 2, 3%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도권에서 2, 3%라고 하면은 상당한 의석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수도권에 한 10석까지도 왔다 갔다 저는 좌지우지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들 수도권 판세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 5%의
뭐 하락세가 보인다든지 그런 건 현재는 감지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이 결코 저희들에게 좋은 이슈일 수가 없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많이 앞서고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들로 민주당 의석수가 한 10석 정도는 넘게 줄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하락세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아마 여론조사 뭐 이런 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김준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이 문제에 따른 그 지지율 하락 이런 거는 아마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 이런 데에는 잘 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그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상 이 응답을 안 한다든가 그래서 요새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그 좀 참고해야 될 부분 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 바로 김용민 막말 논란. 이때도 당시 한명숙 대표가 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때도 뭐 여론조사상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밀고 갔는데 물론 끝난 뒤에도 그러면 김용민 씨 때문에 몇 석이나 수도권에서 잃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언론 보도 같은 걸 종합해 보면 20석 이상 줄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김준혁 후보 한 명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몇 석이라고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수도권의 박빙 그 승부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도 과거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혁 후보 오늘도 이 SNS에 본인의 유세 사진 올리면서 총선 날이 정권 심판 날이다 이러면서 카운트다운까지 했습니다. 전혀 사퇴할 뜻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2012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지금 이게 기시감이 듭니다. 2012년에 그 김용민 후보가 이런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 노원갑이었습니다. 지역구가. 그 노원갑에서 김용민 후보가 6%가 넘는 차이로 졌습니다. 거기서 한나라당 그 이노근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2년 총선이 끝나고 당시에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22.3%의 응답자가 그 김용민 막말 파문 이걸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한명숙 전 대표 한번 통화를 해보시라. 한명숙 대표가 그 이화여대 출신인 것도 있지만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을 온몸으로 그 당시에 당 대표로 겪어본 분이기 때문에 통화 한번 해보십사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김대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에서는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영향이 아주 눈에 보이게 나오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이 선거 결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현명한 유권자들의 그 선택을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후보가 지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후보를 공천한 당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에 대한 결과는 뭐 이틀 뒤면 나올 것이고요. 그때 그 결과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총선 본투표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립니다. 오늘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김혜경 씨 오늘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죠.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크게 우려됩니다. 근데 검찰 기소에 대해서 입장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도 말씀드렸습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혜경 씨 옆에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혜경 씨 받는 본인 의혹은 얘기를 안 했고 증인으로 나온 그 조명현 씨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명현 씨를 그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 선거 이틀 앞두고서 재판을 벌이는 게 맞느냐, 뭐 예. 이런 식의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들도 동의했던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공판 일정입니다. 공판 일정은 재판부와 변호사, 검찰 뭐 이런 데서 다 공판 준비기일에 언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 동의했던 사항인데, 그 동의했던 사항을 지금 그 김혜경 씨 변호인이 나와서 뭐 마치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금 그 증인을 부르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상황 호도라고 보고, 이미 다 예정된 상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오디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씨의 혐의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가 됐는데요. 공모, 공동정부로 먼저 기소됐던 배 씨는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 측은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송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오면요, 내 밥값을 누가 냈는지를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내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요. 그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낸 적이 없는데 결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그 영문을 확인해 보고 그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지금 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그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대단히 그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김혜경 씨 측이 언급했던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제가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보했던 법인카드 횡령이나 아니면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법인카드로 불법적으로 경선 때 사용했던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픽 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조명현 씨한테 당신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사모님 팀으로 불렸다. 사모님 팀으로 활동하면서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샌드위치나 초밥 같은 그런 음식 배달도 했고 또 사적 업무도 처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요. 이 내용들 과거에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한 번은 올리러 갔는데 그 오두막 있잖아요, 코너에. 거기서 걔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야, 혼자. 이거 뭐해? 엄마가 밥을 앉아서 엄마 몰래 사서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올린 게 몇 개인데. 안심용 하는 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명현 씨 얘기는 본인이 음식 배달하는 거 김혜경 씨 다 알고 있었고 또 메뉴 선정하는데도 김혜경 씨가 관여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그 김혜경 그 씨의 재판하고 재판 기소 그 항목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김혜경 씨가 7만 8천 원의 음식값을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오늘 증인의 저 증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7만 8천 원 결제를 배모 씨가 했다고 하는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그 전에 배모 씨가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소 내용하고는 사실상 그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증언이다. 저는 이런 증언들을 오늘 검사 측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오는 저런 증언들이 사실 오늘 기소 내용하고는 별반 관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 보도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소지를 검찰에서 오늘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 번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제지를 했고요. 최 의원님. 아니 그 사실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던 그 현장에 조명현 씨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명현 씨가 있었고 그 조명현 씨가 그 당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배모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으려면 조명현 씨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관계가 없어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7만 8천 원이 됐든 10만 4천 원이 됐든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사람은 조명현 씨이기 때문에 조명현 씨와 배모 씨 그리고 배모 씨와 김혜경 씨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이 사건 기부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현 씨를 오늘 검찰이 불러서 그 신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픽 한번 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이 공개가 됐답니다. 재판에서요. 검찰과 김혜경 씨 측이 굉장히 공방을 벌였던 그 근거가 됐던 배경이 됐던 지금 이 녹취록인데요. 김혜경 씨는 이 녹취록 공개되니까 눈을 깜빡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스케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사모님이 내일 샌드위치 또 시켜달라고 한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한다. 사모님 저희가 1시 넘어서 점심 준비해 드릴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혜경 씨 측이 지금 방금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검찰이 항의를 했고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사람이 조명현 씨이기 때문에 이 조 씨와 배 씨의 관계가 어떤 건지 두 사람의 관계부터 따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검찰 내용이고 최 의원님 설명입니다. 송 대변인.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 음식 그 값을 식사 장소에서 김혜경 씨가 만약에 직접 결제했으면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결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김혜경 씨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따져봐야 되냐. 그 법인카드를 직접 긁은 사람은 과연 김혜경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소에 그 법인카드를 긁을 수 있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조명현 씨라고 하는 공익신고자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조명현 씨는 그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항상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거의 그 김혜경 씨의 어떤 사적인 수발을 드는 것, 샌드위치를 순회동 자택에 채워놓으라는 등 그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도 늘 김혜경 씨와 무관하지 않게 지시가 이루어졌고 배모 씨로부터 다시 조명현 씨로 지시가 내려왔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불러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1심을 8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결과 빨리 나올 것 같거든요.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내일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세 현장에서요. 내일 재판 나 안 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들어보시죠.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성 대변인님 한 번 더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접전 지역도 많고 또 선거 하루 앞두고 있으니까 좀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재판부 대장동 재판부가
안 나오면은 재판에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다, 안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민하는 척하는 것이 내일 재판에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나갔다가는 또 이제 역풍이 우려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고민하는 척하고 내일 아마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은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래도 만에 하나 출석을 안 했을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재판부 보라는 듯이 고1로 불출석하고 충청도에 유세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판부가 구인한다는데 그럼 앞으로 구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9.99% 앞으로 구인을 못합니다. 왜? 다음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재판부가 구인을 해야 되는데 그 구인을 하는 거는 체포거든요. 그러면은 국회가 회기 중이면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안 열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강제 구인이 시도가 되면은 민주당은 바로 방탄 국회를 열겠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나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고민한다라는 얘기를 굳이 유세 현장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좀 포석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처음부터 사실은 총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다 대장동 재판부, 의정교사 재판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 뭐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대장동 재판부로부터 자 안 나오면 구인하겠다는 이제 경고까지 받은 셈 아닙니까? 저는 좀 달리 아마 내일 안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안 나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 내일 안 나가면 이제 그 다음 일정 잡고 뭐 구인장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후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뭐 구인장 나오면 또 정말 그때 나가면 되는 거고 불가피하면. 근데 총선은 어차피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총선 그 하루 전에 안 나가 본들 뭐 판사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더군다나 그 본인은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의 결론이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짐작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뭐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그냥 재판을 지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고 하는 거에 이재명 대표가 별로 신경 안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이 주는 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일 안 나갈 거다라는 게 최 의원님의 전망이고요.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나갈 거다라고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임기는 5월 29일까지예요.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고 다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이 재판이 또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닌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게 부합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끌어요. 지금 이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 여러 이제 전망들 보면은 상당히 야당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만약에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재판이라든지 지금 이 모든 이 사법적인 문제가 만약 미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들어요.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내일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 13일 이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됩니다. 13일 중에 지금 내일까지 하면 3번째 출석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단순하게 개인 후보의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재판부께서 좀 그 양해해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가 끝나면 이 재판에 집중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갈 것 같으세요? 안 나갈 것 같으세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일 정도는 재판부께서 그 좀 직권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정교사 재판하고요. 선거법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재판만 지금 안 미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은 워낙 장기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건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두 가지 재판은 미뤄줬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 갈지 안 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자, 선관위원회가
사기 대출, 불법 대출 논란이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후보의 지역구죠. 안산 상로 선관위원회가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요. 문제 삼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보시면 송 대변인님, 변호사시니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에 입후보를 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이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양문석 후보는 그런데 이걸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지금 공시 가격으로 21억 5,60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약 10억 원 정도가 지금 축소 신고돼 있는 상태고, 제가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수정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을 신속하게 검사한 이 금융감독원을 겨냥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한마디로 선거 끝나고 두고 보자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고발된 거는 이번 대출 건이 아니고 본인의 그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축소 신고했다는 그 의혹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금감원을 제재하겠다. 단단히 제재하겠다, 손 좀 보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 보시나요? 저거는 뭐 액면 그대로 보면 금감원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원래는 그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합동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그 조금 당겨서 이제 금감원이 개입을 한 거예요. 예. 금감원이 개입할 근거는 행안부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뭐 이런 곳에서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저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금감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자, 선거 후에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번 보시죠. 뭐 선거 후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저거는 이제 일종의 그 보복을 거의 공론화하는 건데, 네. 뭐 국회의 보복이 금감원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뭐 금감원인들 저 부분에 관한 대응책이 없겠습니까? 금감원은 본인들이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선거가 그 끝난 뒤에라도 뭐 민주당이 이런저런 제재를 하면 거기에 금감원이 아마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준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이번 그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건을 검사 조사하러 간 그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기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MOU를 맺은 걸 가지고 네. 근거로 삼으시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행안부가 요청할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이 새마을금고 중앙위에다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게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와가지고 행안부가 마지막에 금감원에 다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금감원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이 투입해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바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한 게 금감원이라는 거, 이복현 그 금감원장께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걸
지적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을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은 이것은 지금 선거에 또 다른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 대변인, 지금 김 대변인께서 절차적으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니, 업무 협약이 예. 있어서 업무 협약대로 검사를 공동으로 했는데 그게 어째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산 신고 서류를 받았는데도 이런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고 국민들께 공천에서 송구하다. 오히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고 공천을 취소해야지 맞죠. 그런데 무슨 금감원에다가 제재를 가한다? 이게 지금요. 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방탄복, 그러니까 방탄, 탄핵, 복수만 할 거라는 세간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 방탄복 중에 복수를 하겠다는 걸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적법하게 업무를 했는데 무슨 제재를 합니까? 그런데 양문석 후보도 본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언론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주어지면은 대놓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금감원을 어떻게 조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선거운동을 이어가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틀 전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 속에 이제 양문석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낮추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 양문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이 버티기, 이 강행하겠다는 이것도 어떻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아마 이틀 뒤에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국민의힘 후보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가 유세를 하던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한 말이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야, 이거 갖고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 독재 정당 후에 갔습니다. 윤영석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최 교수님, 일단 논란이 커지니까 윤 후보가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퇴해야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 후보가 됐건 지금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말이 돼요? 네. 도대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란 말 굳이 할 것도 없고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뭐 이틀 남았으니까 사퇴 안 시킬 공산이 커요. 제가 봐도 윤영석 후보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윤 후보도 아마 사퇴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우리 정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제 분석한다면 워낙 이제 그 양 극단의 지정 논리가 이제 대립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과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억지로 분석한다면. 네. 아무리 과열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도대체 평균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 수준에 너무 떨어져요. 이런 부분 사퇴해야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빨리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도 안 했어요. 유감 표명했습니다. 유감 표명.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잣대로 봐야죠. 이것도.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 네. 최 의원님. 그러나 윤영석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민주당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문석이나 김준혁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발성 막말이잖아요. 저도 뭐 막말이라는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네. 단발성 막말이기 때문에 이 막말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유감 표명을 했으면 일단락될 수 있는 문제지만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김준혁 후보의 문제는 단발성 막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 조금 전까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 없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는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법성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잣대로 다 뭐 이 사람도 사퇴해야 되고 저 사람도 사퇴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좀 기계적 균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윤영석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발언의 과도함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면 일단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욕설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유감 표명 다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 후보로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욕을 하는 쌍욕을 하는데
이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욕을 대놓고 합니까? 국민들 얼마나 가볍게 하면 이런 욕이 나와요. 욕합니까 우리가? 욕 안 하잖아요. 술자리에서도. 예, 김 대변인님. 네, 저는 뭐 이분이 그 지금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는데 이 유감이 진짜 유감이나 저기 사죄의 표현인가 좀 그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는 그 표현을 갖다 쓰던데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뭐 죽여 이런 표현이 국민의 목소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네. 집권 여당에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제가 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서 사과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 전직 국가 원수를 선출한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 의원의 발언 잘못됐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 논란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대 총선 사전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을 만큼 이번 총선 열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접전 지역들에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제가 접전 상황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저희가 분석하기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기가 죽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최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윤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위원장도 자체 조사라고 했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4월 4일부터 금지돼 있죠. 그때부터 조사한 내용은 그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건 그 이전 건데 벌써 상황이 많이 좀 변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뭐 완만한지 급격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좀 약간의 상승 추세에 있지 않나.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골든 크로스 역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부분은 이제 이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는요. 여야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종의 자신감 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가 과거에도 꽤 많았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보는 거지. 실제 뭐 여론조사 수치가 어땠다더라 하는 거는 저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자신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는 것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석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의 탄핵 저지선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의미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읍소를 두고 눈물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분들이 200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0석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 정도에 그치지도 않아요. 어떤 짓을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헌법을 바꿔버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자유를 뺄 것이고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자기 스스로 조국과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여 들 겁니다. 그거 두고 보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신들의 실책으로 무능으로 그리고 국민의 주권에 반하는 그런 정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읍소 작전, 눈물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번도 그럴 것입니다. 송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200석 차지하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은 지금 제7공화국 운운하면서 개헌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그 얘기를 되는 하는 거군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나중에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뭐 조국 대표 같은 사람, 뭐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 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그렇게 사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석을 가지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같은 거 개정해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죄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요. 2020년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요. 거기서 행위를 빼는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유죄나 무죄를 선고를 못하고 공소 기각이 됩니다. 네, 김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물론 200석이 되면 개헌 발의권이 있는 겁니다. 개헌을 200석이 됐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개헌하는 거 아닙니다. 개헌 발의권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명권을 국회에다 준다라는 거 용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정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호도일 뿐만 아니라 왜곡이고 심각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의 그 당선 목적 예.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요. 행위를 빼는 거는 그러면 말이 되는 건지 제가 그런 거 왜 발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조국 대표는 거의 쓰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 200석이라는 표현을 민주당과 야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선거를 위한 선거용인지 실제로 할 건지 한번 할 수 있게 될지 또 못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이 수도권 격전지를 돌면서 지금 이렇게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경기도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과 안성, 또 수원같이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지지를 오늘 호소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발을 해서 서울 동작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영등포, 종로 이런 서울 주요 접전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접전지 오늘 그 여야 대표들의 그 유세 일정을 수도권 접전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성패가 이번 총선의 승패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벨트라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서울에 한강 벨트가 있고 또 경기 남부 쪽에 이른바 반도체 벨트가 있는데 이게 수도권들이에요. 수도권이 대개 이 양쪽을 보면 27석쯤 됩니다. 지금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에 김해 벨트가 있고 충청에 벨트가 있는데 중원 벨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50석쯤 돼요. 이제 현재 벨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이 이제 상당히 이제 초접전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도권의 이 지금 승패가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 네. 200석이 될지 안 될지 전 200석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쪽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 나눴다시피 예. 여러 후보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 여야가 다. 최 교수님 말씀 죄송한데 제가 이 화면을 좀 설명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 곳은요. 한동훈 위원장도 와 있는데 이게 저희 앞서 방송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지인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 논란이 있었던 그 곳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원희룡 후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논란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것 같고요. 과연 지금 이곳에서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기 때문에 그걸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척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장면으로 보이고요. 자, 우측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인천인데요. 미추홀을입니다. 인하대역인데 둘 다 지금 선거 이틀 전, 본투표 이틀 전에 여야 대표가 모두 인천으로 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계속 말씀 주시죠. 인천도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저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마한 그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출마한 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판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건데 지금 삼겹살 집에 간 거 저기 그래서 저길 꼭 갔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갈 수 있는 거죠. 뭐 예. 고깃집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좀 크게 좀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꼭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다 압니다.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이슈만 던져도 다 판단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해 그러면 이게 또 역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끊겼는데
이 수도권 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측이 많이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력을 기울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 의원님. 이 수도권 접전지 같은 경우는요, 불과 몇천 표 차이 정도로 사실은 승부가 결정되는 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들이 바로 그런 접전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접전 지역에서 뭔가 막판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이런 걸 끌어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인천 한우 전문점이라는 저게 한우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를 가는 것도 일종의 그 퍼포먼스의 하나다. 뭐 그에 대한 평가는 뭐 유권자들이 내리겠죠.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대파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벌였듯이 뭐 막판에 이슈가 됐으니까 저는 충분히 저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송 대변인과 김 대변인께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 대변인. 지금 거짓말 심판이냐 아니면 고물가 심판이냐 지금 저는 그렇게 이 장면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느냐 소고기를 먹었느냐보다는 지금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도 되느냐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해도 되느냐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이것을 여실하게 질타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으로부터 그동안의 이번 선거에서요, 물가에 대한 대안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문제로 토론을 한다면은 1시간도 넘게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양문석, 김준혁 이런 무자격 후보들의 공천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만 얘기하느라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논란에 고깃집으로 갔고요. 이재명 대표는 인천 미추홀로 갔다. 그래서 본투표 이틀 전에 여야 대표가 지금 이 시각 인천에 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